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마지막은 세로셈으로 해요. 독일에서도. 왜냐하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부터는 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법을 익혀서 세로셈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로셈을 배웁니다. 다만 20 이하의 수를 가지고 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숨은 의미,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지고 얘가 수식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죠. 그걸 확인한 다음에 20보다 크면 세로셈까지 합니다. 그 3학년 과정에서 2학기 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입니다.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요. 일단 값이 너무 크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4번의 곱셈을 해야 되잖아요. 바다 올림도 엄청 많고 그리고 자릿수도 맞춰서 써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면요. 괜찮은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게다가 수가 20 이하잖아요. 이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분 만나셨을 때 첫인상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을 텐데 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첫인상을 굳이 야 얘는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고 있잖아 굉장히 까다로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려 라고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표로 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지? 막 그렇게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정도는 아닐 거야 라는 첫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4를 10과 4로 16을 10과 6으로 한 다음에 자, 각 칸에 맞춰서 수를 쓰는 거예요. 10은 100, 16은 60, 14는 40, 64, 24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4개 다 더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요게 표. 그 다음 수 쪼개기는 옆에 10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10 찾기가 중요합니다. 곱셈도 결국에는 10진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0 찾기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10 곱하기 10이 100이잖아요. 여기서 그럼 10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10이 몇 개 있어요? 10이? 얘는 10개가 있죠. 그죠? 10이 10개가 있어요. 얘는 여기는 10이 4개가 있죠. 그리고 얘는 10이 6개가 있어요. 그럼 10이 모두 몇 개가 있어요? 10이 모두 10개, 4개, 6개니까 20개가 있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 하나 24. 그러면 200에 24를 더하니까 224. 대박 아닌가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표하고 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10 찾기로 했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또 찾을래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가 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10 찾기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 개의 칸은 10이 몇 개 있는지를 찾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이 그림이 사실 교과서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칸 했던 거 보이시죠?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해서 봤던 거 있죠. 그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교과서 그 네모 이렇게 그려진 페이지랑 이 표를 보면서 야 그래서 이 표의 얘는 어느 부분이야? 얘는 이 부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보는 부분도 추천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직선도 특별히 이렇게 1의 자릿수가 9, 8일 때 굉장히 유용해요. 20 곱하기 49 계산이 복잡한 수죠. 근데 얘를 20 곱하기 50으로 20이 50번 곱해진 걸로 생각을 하면 250에 100이 곱해진 거니까 1000이죠. 1000에 20을 한번 뺀 거니까 980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식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자, 이것도 굉장히 신박해요. 표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진 다음에 10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10이 10개, 10이 4개. 얘는 4하고 얘는 1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0이 6개. 그리고 마지막에 24. 니까 10이 10개 해서 모두 20개니까 200에 24 더해서 224.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는 20 이하의 두 자릿수는 이렇게 도전해 봄직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이게 시험에서 10몇 곱하기 10몇일 때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로셈으로 바꿔서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십찾기로 풀면 다른데 집중할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20 곱하기 49도 20 곱하기 50에 20 한번 뺀 걸로 이렇게 계산을 식을 세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20 이상의 수에 대해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세로셈이 마무리입니다. 세로셈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계산을 이제 하는 걸 익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먼저 경험한 후에 요 세로셈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세로셈만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심화 문제 들어갈 텐데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최상위 S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왜 최상위 S 문제집이 좋다고 하냐면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S라고 쓰여있는 페이지에 그림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나와 있고 이 옆에 그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나와 있고 이거를 시지각 프로세스를 연습하기 너무 좋아요. 어떻게 연습하냐면 처음에는 제목을 읽습니다. 곱하는 수를 어림하면 곱의 크기를 대략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질문하고 그리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 말이 이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읽어야겠죠? 여기에는 한 100개쯤 있고 여기 100개쯤 있으니까 대충 한 200개라는 뜻이야. 그 말이 곱하는 수를 어림하면 곱의 크기를 대충 알 수 있다는 말이구나 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연결 지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얘를 설명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읽기 굉장히 연습 많이 되고요. 그 그림이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긴 한데 여기에 3학년 2학기 최상위 S라 여기 붙여놨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같은 수가 적힌 카드 3장으로 오른쪽과 같은 곱셈식을 만들어 계산했더니 곱이 300N6이었습니다. 수카드에 적힌 수와 이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이거 엄청 어려워 애들. 엄청 어려워하는 건데 얘도 표로 그리면 굉장히 쉽게 답이 딱 드러납니다. 이거 물음표라고 그대로 할까요? 물음표. 근데 이 물음표는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물음표에 이제 0 하나 붙인 거죠. 10 곱해진 거지. 근데 여기가 3 네모로 하죠. 동그라미는 0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3 네모 6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힌트는 뭐야? 힌트는 이 6이야. 이 6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 자리에서밖에 안 나와. 그죠? 2번 자리에서밖에 안 나오죠? 1번, 2번이면 자, 그러면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6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이거 아이들한테 생각해보라 그러면 절대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보여주셔야 돼요. 야, 우리 그러면 이걸 보고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 곱셈표를 보고. 야, 똑같은 수를 곱해서 6이 나오는 게 어딨어? 이 자리가 바로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잖아. 1의 자리가 6인 게 어딨어?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러면 4 아니면 7이네? 하고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지금 얘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시험에서 만났을 때 풀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여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야, 이거 못 풀었어. 틀렸어 하고 혼낼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라고요? 아까 4 곱하기 4 아니면 6 곱하기 6이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왜요? 4, 4, 16 이거 66, 36이잖아요. 그럼 여기 40 곱하기 4는 100 몇이니까. 근데 우리는 300 몇이니까 물음표는 6이다. 그래서 6. 그래서 66, 360, 66, 36에서 찾을 값은 396.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표로 하면 바로 보이죠. 얘도 지금 같은 거예요.
수카드 4개에서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법칙을 외우면 안 됩니다. 법칙 외우면 잊어버려요. 야, 얘가 이 순서였는지 이 순서였는지 헷갈려요.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를 찾아서 어느 자리에 값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요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 7, 9, 2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값은 그러면 어디에 일단 해야 되나요? 1번은 제일 큰 값은 자 여기가 제일 일단 커야겠죠. 왜? 그러니까 몇십 곱하기 몇십이니까 제일 큰 값, 뭐 여기 9하고 7이 들어가야겠네요. 9도 그냥 9가 아니라 90, 70이겠죠? 네. 그러면 값은 7, 9, 63에 7, 9, 63에 100 곱한 거 6300. 자,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계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아이가 직접 다 해봐야 돼요. 생각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넣어봅니다. 90, 70. 얘는 70, 90이나 어차피 같은 수기 때문에, 그죠? 곱셈은 앞뒤수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은 수기 때문에 요대로 똑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90 뒤에 4를 넣어보고 여기 뒤에 2를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를 넣어보고 4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92 곱하기 92 곱하기 74냐, 94 곱하기 72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6300, 6300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가 똑같냐? 8이 똑같습니다. 뭐에 따라서 얘의 값이 갈리냐?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값 때문에 값이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표 그려서 넣어보면서 왜 이 값이 제일 큰 값이 되는지를 먼저 관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법칙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 표 없이도 해보는 과정을 거치라는 이야기예요. 그 프로세스가. 아셨죠? 핵심 요약! 곱셈은 뭐다? 거듭 더하기다. 맞습니다. 2번 뭐는 가로셈이 필수다. 맞습니다.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셈이 쉬워지는 비결은 뭐다? 야, 맞습니다. 표를 통해서 십찾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거에 영향이 되냐면 이건 중학교 문제예요.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럴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이 뭔가요? A가 똑같아야 돼. 일단 A가 똑같아야 얘를 묶을 수 있어. 근데 얘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요런 고민에 빠지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다 계산해야 돼? 5에 4승 다 계산하고 25에 25를 또 곱해? 깝깝해집니다.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항상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 문제가 말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 문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곱셈일 경우에는 뭘 생각했냐요? 곱셈의 원리가 뭔지. 곱셈은 거듭해서 더하기라는 거에서 계속 출발했잖아요. 얘가 말하는 거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자, 얘는 5가 4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얘는 3이 2번 곱해졌다는 얘기지. 얘는 2가 5번 곱해졌다는 거야. 둘, 셋, 넷, 다섯. 맞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걸 살펴보니까 얘들아, 있잖아?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2, 5, 10이네? 10이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있어. 10이 몇 개가 있어? 10이 4개가 있네. 10이 4개가 있어.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3이 2개에 2가 한 번 곱해진 거야. 9이 18. 그러면 18 하나 둘 셋.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뭔지를 계속 고민을 그 부분에서 출발을 했더니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공식을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습관이 되려면 이건 이렇게
이 습관이 많이 쌓여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보는 관점을 연습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그 문제를 풀 때 바로 계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얘가 그래서 말하는 게 뭐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걸 계속 그 문제의 본질을 계속 따져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Q&A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은 잘 푸는데 응용에서 막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 중간 과정이 스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막혀서 어려워한다. 연상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학년까지는 속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수를 이미 그림으로 전환해서 아이가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표 쓴 것도 결국에는 그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암상 가기 전에 그 문제를 보자마자 표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떠오른 표에 수를 슉슉슉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그 떠오른 이미지를 갖고 답을 찾거든요. 반복되는 연산 실수. 이거 진짜 실수인지 보셔야 돼요. 저학년 친구들은 주의 집중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에 7, 8 정도 20, 30%의 실수다. 그러면 적당한 실수다. 그 나이에 맞는. 근데 50% 이상이다. 그러면 진짜 얘가 실수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스킵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복하느냐 이거는 사실 애마다 다르죠. 저는 이걸 어떻게 이 정도 반복이면 됐다라는 선을 어떻게 가름하냐면 수학 일기를 써보게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우리 수학 일기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 카페에 템플릿과 그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수학 일기를 쓴다는 거는 뭔가 보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쓰지 않고 어떤 주어진 그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해봐야 되고 글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된다. 그러면 반복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행과 선행 사이의 고민. 현행이 다져지지 않은 선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속도만 내는 선행,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행을 할 때는 어려운 문제, 아시죠? 그 심화 문제집, 다 잘 푸는 게 아이의 사고력과 심화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문제 유형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법칙을 적용해서 푸는 거야 라고 적용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정 문제집에 이 문제의 유형, 몇 단계의 문제, 마스터 문제까지 다 풀어야 심화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야, 이 문제 여기까지 푼다는데 이 문제 좀 풀어야 된다던데 라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뭘 배웠나? 지금 이 문제를 못 푼다고 내가 애를 잡는 게 맞나?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냥 10문제, 20문제, 100문제씩 얘한테 될 때까지 풀리게 하는 게 맞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간 계산을 못해? 이거 못한다고 중학교 때 큰일 나? 고등학교 때 큰일 나? 안 큰일 납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여러분. 더하기의 본질이 뭔지, 빼기의 본질이 뭔지, 땡땡 수학 잘 푸는 친구도 여러분, 빼기에서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네모에서 이 각 뺄셈의 수가 가지는 의미 대답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수가 1 커지고 뒤에 수가 2 작아졌어? 왜 얘가 전체적으로 3이 커지는지 설명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뺄셈의 본질을 이해 못했다는 거죠. 뺄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뭘 알기 위한 기호인지조차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연산이 왜 생겼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 얻어지는 값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다 거기서 출발해요. 다 거기서. 덧셈은 얘가 1 커졌어? 얘가 2 작아졌어? 그럼 전체 값은 1 작아져. 이거는 덧셈의 본질 때문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는 거는
일생의 본질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문제집에 어느 단계의 문제를 푼다. 그 문제집에 그 단계 푼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게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분수. 그 분수의 복잡한 문제들, 말 길고 복잡한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제대로 잘 못 푼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분수란 수가 왜 태어났고, 걔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왜 분모를 기준으로 이 분수를 통분하는지, 통분의 의미가 뭔지, 이런 그 분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내 이야기로 말하고 글로 써보는 과정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당장 내 아이 진도, 그리고 우리 옆집 친구들이 하는 문제집에서 만 답을 찾으면 위험해요. 물론 근데 단원평가는 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애의 자존감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행을 너무 못 따라가서 단원평가를 다 주고 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나 수학을 못해. 이렇게 느껴버리면 안 되니까 단원평가는 잘 준비를 해줘야겠죠. 네. 평소에는 이렇게 이 본질에 입각한 공부를 하고. 자, 그리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나? 이것도 알려드렸어요. 러닝메이트가 되라. 러닝메이트 제가 각 문제별로 각 스텝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이게 러닝메이트의 자세입니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옆에 앉아서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심화나 사고력 문제는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죠. Q&A 여기까지.